서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당선 소감 한 말씀 남겨주세요. 사실은 기쁘다기보다는 멋진 승리를 주신 우리 서구울 유권자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선의 영광을 저희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 또 국민의 승리가 되도록 최선의 의정 활동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54.58%의 득표를 얻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선택해 주셨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이번 선거의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바람이라면 신인들이 이제 많이 등장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 했고 삼선 의원을 한 저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표를 주신 것이 저는 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선거기도 하고 네, 나중에 굉장한 보수 결집도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구 투표소는 무려 투표율이 77.6%, 네, 어디라고 하면 금방 느끼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65%가 좀 안 됐거든요. 서구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한 보수 결집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서구와 대전, 충청의 굵직굵직한 여러 현안들을 힘있게 균형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다선 중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 우리 이제 유권자들께서 동의하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이번 선거에서 평상시 선거 같으면 잘 갈 수가 없는 뵙기 어려운 그러한 지역까지도 정말 삿삿이 다 훑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어느 성당에서 어떤 신자분이 아니 박범계 저 의원이 이번 선거 어려워. 그래서 왜요? 라고 반문했대요.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해서 네. 어려운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힘 있는 다선 의원 또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어떤 보답 네. 그 두 가지가 아마 유권자분들이 선택하신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선 의원으로서 네.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우리 지역민들도 이제 좀 포용하고 협치하는 네, 그런 모습도 물론이죠.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고 전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완전히 떠나서 오로지 공익이라는 네. 측면에서 우리 국민, 우리 주민 저를 지지를 했든 안 했든 그 당선되고 나서 이제 당선 인사를 뉴스차를 끌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아파트 어디 저기 상가 막 이래서 막 나오셔가지고 손 흔들어 주시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손 흔들어 주시고 그러는데 그걸로만 봐서는 한 90%가 저를 지지했나 할 정도로 네. 누구를 찍었든 간에 아무튼 당선된 박범계에 대한 일종의 축하가 있거든요. 네. 거꾸로 당선된 국회의원도 어느 쪽을 찍었든지와 관계없이 국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 공적으로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저는 민생 이 정부 2년 만에 민생이 어렵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어렵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또 전쟁을 오랫동안 하는 것도 있다. 또 미국의 뭐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약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 낮게, 조금 좋게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 재정 정책, 특히 세금 결손이 난 거, 그런 세금 펑크가 어마어마하게 난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을 쓰지 못한 그런 것들은 국정 운영 능력과 철학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민생이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심판을 한 거다. 음.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 재정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재정 기조뿐만 아니라 국정 철학에 담긴 정치 철학 또는 야당과의 협치 이런 거에도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홀로 독주 하시잖아요. 제가 잘 알잖아요. 그 대통령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저보다 연세는 많지만 쉽게 안 바꿉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캠페인을 했습니다. 국정기조,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려면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된다. 기호 1번 민주당에 표를 주셔야 된다. 저 박범계에게 표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많이 이겼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어제 오늘 보면 안 바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뭐 개각을 한다든지 비서실장 인선을 한다든지 하는 그 후보군들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또 지금 의료 대란 관련된 정부의 기조를 보면 국민들은 대화에서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다수의 국민 생각인데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또 같은 언론이잖아요. MBC에 대한 이런 조치들이 전혀 물러섬이 없는 것. 이런 걸로 봐서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대통령의 나홀로 독주가 계속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혹시 여기서 물러서는 것.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물러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한테 승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뒤로 내가 나자빠지는 거 물러서는 거 내가 뭐 한 방 얻어맞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마도 5월 초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도 수용을 안 하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런 기조면 최상병 특검 문제 그것이 소위 이제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상 규명을 박정훈 대령이라는 그 이제 헌병 이제 그 수사를 했던 분을 거꾸로 기소를 하고 그 억울한 죽음을 이르게 한 경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한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외압의 실체거든요. 근데 외압의 실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나왔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했다라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외압의 핵심 아니냐라는 의구심,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 갑자기 뜬금없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더니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분을 다시 급작스럽게 국내로 입국을 시켰는데 그분 지금 어디가 있죠? 나라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일 날 저희들이 그 특검법 처리한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에 대한 수사를 결국은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혀 변함이 없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본인에게 칼이 겨누질지도 모를 그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느냐. 그렇다면 개혁신당에서는요. 진짜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거 맞느냐? 천하람 의원은 개헌을 통해서라도 임기 단축을 하고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 여론에 불이 붙을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채양명주라는 5대 비리 혹은 어떤 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5대 이제 사건이 있어요. 이태원, 뭐 최상병, 양은 양평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제1의 과제는 민생이라고 봅니다. 그 민주주의 후퇴, 법치주의 후퇴 문제가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조국 혁신당에서 뭐 3년 너무 길다. 그와 또 유사한 이준석 의원의 얘기라든지 또는 뭐
천하람 의원의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나 홀로 독주 민주주의 파괴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역시 이번 선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앞으로의 민주당이 가야 될 노선이랄까 그것은 선명한 민생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선명한 민생주의라는 거는 지금 아까 재정정책의 문제라든지 재정운영 기조라든지 전체적인 외환정책이라든지 뭐 환율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민생제일주의와 입법의 문제로 저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을 때 뭐 조국 혁신당의 얘기라든지 지금 개혁신당의 얘기라든지 그런 측면은 충분히 참작하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절대적인 어떤 비중을 민생 제일로 선명한 민생 제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곧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 질문에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헌 저지선을 남겨뒀습니다. 민심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미도 민주당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결집 당초에 이제 제가 분석하는 구도는 솔직한 얘기로 이백석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았고 물론 매체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소위 온라인 그 유튜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데 저는 선거라는 거는 제가 경험한 선거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물이 클 때는 일단 민주당으로 칩시다. 들어오는 물은 민주당, 나가는 물은 국민의힘으로 친다면 밀물이 클 때의 균형은 밀물 쪽에 좀 더 비중을 둔 결과 그렇지 않고 나가는 썰물이 클 때는 국민의힘에 더 비중을 둔 결과의 균형 이런 건데 이번 경우도 막판에는 분명한 썰물이 있을 것이다. 그럼 썰물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 지지자들이 많고 우리 참모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뭐 내놓을 정책이 뭐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안 변하기. 네. 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 네. 왜? 저는 제가 이건 처음 이제 뭐 매체 중에 처음 방송 중에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586 심판을 걸었고 네. 그것이 안 먹히니까 나중에 민주당 심판, 거대 야당 심판을 네. 걸었습니다. 근데 거대 야당을 얘기하면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누가 떠올리냐면 이재명 대표예요. 네. 결국 이재명 대표 심판이었거든요. 만약 그것이 아니었고 제가 예측한 대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높이 평가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네. 우리 당 수뇌부 회의 때 네. 정책으로 소위 노동정책, 의료정책도 하나 중에 하나였죠. 그걸로 솔직한 얘기로 그걸로 뭐 꽤 이렇게 올라가다가 국민들이 보기에 해결할 줄 모르네 하니까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건의료를 포함해서 물론이고 노동정책이라든지 또는 경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정책이라든지 복지정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종인 류의 어떤 그 경제민주화 비슷한 걸 들고 나왔다면 즉 정책 선거를 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용산이 그렇게 이끌었다면 우리가 굉장히 고전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수준이 선거를 치르는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모들에게 그래도 한 방 있다. 강한 썰물이 온다. 그것이 뭐였냐면 보수 결집이었습니다. 네. 보수 초결집. 어느 정도 결집이 됐느냐. 우리 지역에 평균 그 투표율이 65%입니다. 네. 저를 많이 찍어주는 동네에서 65% 투표율이 나왔어요. 거기서 한 65%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77%를 넘긴 곳도 있습니다. 네. 70%를 넘긴 곳도 이 두세 군데 됩니다. 그 지역이 전통적으로 보수표가 많은 곳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기긴 했습니다. 사전 투표 때문에 이기긴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정도로 보수 결집이 일어났다. 막판에.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200석이 안 된 거고요. 안 될 것으로 저는 내다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균형을 집권 당은 아니지만 강한 제1야당으로 앞으로의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한 그러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경쟁 관계입니까? 협조 보완 관계입니까? 둘 다가 있죠. 네. 그래서 체크 앤 밸런스라는 민주주의 아주 유명한 이제 말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소위 이제 민주당의 어떤 개혁 노선에 목말라하는 지지자들의 외연을 넓혔다, 강화했다라는 그런 장점, 기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풍이었고, 그러나 막판에 어느 정도 민주당보다 더 그 비례대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이제 소위 몰빵론에 의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기여가 있는 반면에 조국 혁신당이 걸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여러 가지 주장 중에는 민주당이 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채택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면에서는 서로 견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 1호 법안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특검법. 이거에 대해서는 협조입니까? 거부입니까? 우리 간단히 아주 제가 다 쏟아내야 되는 지금 상황이군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물으신 게 한동훈 특검법이죠.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돼 있는 거고, 한동훈 특검법, 와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세 가지예요. 예 아니요 하면 되시는데. 예 아니요. 그게 이제 고발 사주 건하고 딸의 문제. 그다음에 뭐 하나가 뭐 또 뭐 있던데. 저기 항소하지 않은 거. 윤석열 대통령 그 징계와 관련돼서 패소했는데 법무부가 패소했는데 항소하지 않은 거,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피해놔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앞장서서 주도했던 소위 시행령 통치, 이 부분은 저는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특검법보다 아마 더 센 발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을 전부 포함해서요. 민주당 당선자 중에 최다선 의원이십니다. 이제 4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이제 충청권에서도 뭔가 중진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18년에 재선 의원 때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한 적 있어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제가 이해찬 대표님 다음으로 2등 2번 했었는데 컷오프 됐었죠. 그런 측면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열려 있고 임기 4년 동안 도전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압승을 평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렇게 높은 확률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제일주의, 민주당이 뭐 당권이니 뭐니 이렇게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시끄러운 것보다는 어찌됐든 굉장히 아주 고도의 면밀한 민생제일주의의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 뭐 여러 의원님들, 충청권의 여러 의원님들이 충청의 시대, 충청이 반드시 해야 될 몫과 역할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꼭 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충청 중심의 정책 역할론에 대해서 스스로 제가 회피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순간서부터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충청권이 균형추를 좀 맞춰줬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쪽 정당을 밀어줬다가 또 한쪽 정당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앙 정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엔 충청권에서도 뭔가 협의체가 필요하고 그것을 끌어줄 만한 좌장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사선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그런 좌장이 필요하고 제가 제일 최다선이기 때문에 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으로 그는 오만한 얘기고요. 제가 앞으로 민생의정, 현장의정, 현장 행정을 법무부 장관 때 했기 때문에 현장의정을 통해서 크고 작은 목소리에 언제나 제가 그 현장에서 듣고 반영을 하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의 어떤 그 평가를 통해서 제 역할이 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굳은 일은 뭐 아마 우리 다른 후배 의원님들보다 더 먼저 더 빨리 제가 솔선수범하는 걸 통해서 제 역할의 핵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충청권 실리콘밸리를 완성하겠다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말로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다행스럽게도 선거 기간 중에 황정아 의원님이 뭐 유니콘 기업 국제 유니콘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우리 조승래 의원님이 또 그 어떤 지식산업 단지를 만들겠다고 한다든지 또는 뭐 이장우 시장이 조금 결은 다르지만 어떤 그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어떤 그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결이고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 또 대전시정과도 협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 펀드가 중요합니다. 즉 좋은 기술, 좋은 아이디어, 좋은 꿈을 갖고 있는 창업 정신에 투철한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필요한 게 돈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기술은 우리 지역이 특허청 특허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특허들이 50% 이상이 쓰여지지 않아요. 특허를 해놓고 출원해놓고 다 사장시킵니다. 그거를 왜 사장시키죠? 그 기술을 그냥 무상으로 혹은 그걸 하나의 투자의 방식으로 창업자에게 제공하면 되죠. 그럼 기술은 해결돼요. 두 번째는 창업할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대줘야 되거나 펀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대줘야 되는 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는 뭐 산자부 장관이나 그건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건 펀드인데 제가 지난 뭐 허태정 시장 계실 때 제가 산업 신한은행 펀드 조성에 한 1,000억 정도를 지금 투자하겠다라는 그 의향서를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아무튼 대전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좀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거고. 그래서 펀드의 조성이 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구마사의 건물 지금 방위사업청이 들어와 있는 그 지역에 대전시장 제가 조율을 해서 대전시와 카이스트 간에 MOU를 체결해서 국제적인 그 글로벌 허브 창업 허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충청판 실리콘밸리고 대전의 뭐 동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과 충북의 오송을 연결하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는데 다행히도 우리 강준현 의원님 잘 통하는 의원님이고 또 오송에 있는 이현희 의원님 아주 잘 통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업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특히나 서구 을 지역은요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우수학군으로 인해서 일구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성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들이 많아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노후주택 관련된 법은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용적률을 최대 한 거의 700%까지 아마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끔은 법상으로는 돼 있고요. 지금 크로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200%가 아마 좀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3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개인 분담금이 커요. 아마 서울 우리 지역하고 수준이 비슷한 서울 이제 강북 지역에 이렇게 놓고 보면 한 5, 6억 정도의 개인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미래적으로 따져보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조건은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지 아무래도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높아지고 개인 분담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철저하게 해놓되 지금 당장 재건축을 시행하자라면 5분의 3, 3분의 2 어려울 겁니다. 통일받기가. 근데 준비는 완전하게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또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대전 교도소의 조속한 이전 이 문제가 지역에서는 화두입니다. 아마도 우리 법무부 장관을 하셔서 더 기대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여기 대전 출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실무자들 이렇게 막 다독여서 MOU까지는 됐는데 그 뒤에 이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예타가
이제 부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정치권과 대전시장 또 우리 또 법무부 이렇게 다 협업을 다 해야지 가능할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면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봉화에는 가끔 가십니까? 자주 가 편이죠. 이제 언제 또 가실? 그게 지금 저한테 지금 과제입니다. 이제 네. 봉화도 가고 우리 평산마을도 가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뵈야 되는데 지금 10주기가 곧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10주기 때 갈런지 그 전이라도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아마 당선자들이 전부 다 지금 평산마을 가서 네. 1박 2일 워크숍 하는 게 네. 오늘 주요 뉴스던데 저도 우리 지역에 저를 도와주신 참모들하고 같이 1박 2일 워크숍을 봉화마을로 가서 할 건지 평산마을로 네. 가서 할 건지 그게 지금 과제입니다. 네. 아무튼 그 10주기 오기 전에 가보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님께 무슨 말씀 해주셨을까요? 2006년도에 제가 청와대로 인사를 갔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제가 의원 되기 전이잖아요. 늘 박비서관이라 안 하고 박판사라고 많이 부르셨어요. 네. 행정수도 그거 관습헌법으로 부결났는데 무산됐는데 박판사 정치 충청도에서 계속 할 것 같으면 행정수도 이전 그거 내 공약한 거 네. 그거 완성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충청인들의 중요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관련 중요한 이정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당신께서 살아계시면 야 박범계 너 저기 후배 의원들하고 해서 저기 국회의사당 이전 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저기 저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도 이런 내려와야 돼. 그렇게 네, 해서 네. 당신 꿈을 박범계 책임지고 해. 아마 그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구민을 제외하고 선거 중에 가장 고마웠던 분 누구입니까? 서구민 제외 네. 두 분인데 네.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서영석이라는 그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네. 한글빵 운영하시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네, 완전 네, 개인 네. 수익 기업 같으면 제가 뭐 상호를 얘기 안 할 텐데 사회적 기업인데 이 친구가 사회적 기업도 잘 운영하지만 정말로 헌신적으로 저를 포함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대전의 후보님들 다 그 하루에 수만 장을 찍어가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전 전 지역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허태정 전 시장의 역할은 이번에 어땠습니까? 훌륭했습니다. 이 선거를 지원한 거는 뭐 당연하고 기본이고 큰 도움이 된 거고 그 전에 경선 혹은 공천 국면에서 그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빚을 진 셈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서구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우리 서구민 여러분 활짝 웃고 제가 그래도 환갑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같은 웃음 미소를 질 수 있는 박범계 기억하시죠? 그런 정치인 박범계 국회의원 박범계로 우리 서구민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웃는 박범계 상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환 진행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당선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